우리가 흔히 오프라인 창업을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은 그 성공 확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니까 아주 민감하죠. 네. 만약에 어떤 거리에 식당을 열었는데 100곳 중에서 무려 97곳이 첫 영수증을 끊기도 전에 파산한다? 이런 통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누구도 그 거리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겠죠. 상식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애초에 진입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약간 뭐랄까, 죽음의 거리로 보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죽음의 거리죠. 하지만 그 죽음의 거리가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오면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이 거대한 공간이 바로 2026년 현재의 유튜브 생태계입니다. 네, 정말 거대한 생태계죠. 전 세계 27억 4천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보여들고요. 매분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막 쏟아지는 곳이거든요. 이 화려함 이면에는 되게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참혹하긴 하죠. 네, 전체 1억 1,500만 개 채널 중에 단 2.6% 내외만이 그 수익 창출, 즉 YPP 요건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수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논의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2026년 현재 유튜브 진입을 희망하는 초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2.6%라는 수치가 증명하듯이요. 현재 유튜브는 거대 자본과 기업화가 필수적인 고비용 비즈니스로 굳어졌다. 그래서 초보자의 성공 가능성은 사실상 99% 실패가 예정된 신기루에 가깝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저는 그 현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지고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99%의 실패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의 닫힌 구조 때문이 아니라요. 대다수가 여전히 그 조회수 대박이라는 구시대적 환상에 갇혀서 잘못된 접근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이요? 네. 2026년 생태계에 맞춰진 새로운 룰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짠다면 초보자에게도 여전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성공 기회는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룰을 이해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저는 그 룰을 논하기 전에 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의 극단적 양극화, 이 현실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데이터를 보면요. 이 시장의 잔혹함이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 수익 불균형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소득을 신고한 유튜버 중에 상위 1%가 1인당 평균 12억 9천만 원을 독식합니다. 반면에 하위 50%의 평균 수입은 2,463만 원에 불과해요. 딱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격차가 크죠. 문제는 초보자가 이 첫 수익 창출 기준인 1,000명의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평균 40개월, 무려 109개의 영상을 올려야 하는 되게 혹독한 무명기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최소 수천 달러의 초기 장비 비용, 외주 편집 비용 이런 걸 감당하면서 버텨내는 거 이게 평범한 개인한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상위 1%가 수익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통계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위 50%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거나 99%가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분들이 아직도 조회수 1회당 1원이라는 낡은 공식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낡은 공식이라뇨. 아니 유튜브 수익의 기본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영상을 보느냐. 즉 조회수 아닌가요? 2020년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유튜브 수익의 본질은 단순 조회수가 아니라 타겟팅과 RPM에 있습니다. RPM이요? 네, RPM. 그러니까 1000회 조회당 창작자가 가져가는 수익 단가죠. 예를 들어서 개인 금융이나 B2B 테크 분야는요. 광고주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 RPM이 $10에서 최고 $40에 달합니다. 게임이나 일상 브이로그 채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니치 마켓을 노려서 높은 단가의 광고를 붙이라는 뜻이군요. 하지만 초보자가 처음부터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잡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확장된 YPP, 즉 Expanded YPP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했잖아요. 네네, 엄청 높은 벽이었죠. 근데 이제는 구독자 500명만 모아도 팬 펀징이나 멤버십 같은 수익화 기능을 열어주거든요. 아, 500명이요? 네, 수십만의 대중적인 조회수를 막 쫓을 필요가 없이 명확한 타겟을 가진 500명의 핵심 팬덤만 구축해도 그 초기 생존 비용을 영리하게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확장된 YPP가 초기 자금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논리는 되게 이상적이네요. 이상적이 아니라 현실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그 500명의 코어 팬을 모으기 전에 애초에 내 영상이 사람들에게 노출조차 안 되는 게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요? 지금 유튜브의 알고리즘 레이아웃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레이아웃 변화가 노출에 타격을 주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치명적인 타격이죠. 2024년 이전만 해도요, 모바일 홈 화면 딱 켜면 상단에 10개 이상의 롱폼 영상이 시원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2020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켜자마자 단 한 줄, 고작 두세 개의 롱폼 영상만 간신히 보이고요. 나머지 화면 전체를 막 거대한 쇼츠 선반이 융단 폭격처럼 점령하고 있잖아요. 쇼츠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 건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초보자가 진입할 수 있는 롱폼의 노출 구자 자체가 4분의 1로 토막이 난 겁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좋은 영상을 하나 잘 만들어두면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수익을 내주던 이른바 에버그린 콘텐츠의 알고리즘 수명도 이제는 한 달 이내로 쪼그라들었고요. 네, 수명이 짧아지긴 했죠. 결국 초보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쇼츠를 매일같이 찍어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쇼츠의 RPM은 고작 0.03달러에서 0.50달러 수준이에요. 수익성이 낮긴 합니다. 수익성은 처참한데 화면은 쇼츠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결국 돈도 벌지 못하면서 그 놈의 알고리즘 선택을 받으려고 매일 짧은 영상을 쏟아내야 하는 멈추지 않는 쳇바퀴에 갇혀버린 셈이죠. 이게 어떻게 기회입니까? 그 쳇바퀴라는 비유가 참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초보자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전략 부재를 봅니다. 전략 부재요? 네, 쇼츠를 직접적인 애드센스 수익 창출 도구,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쳇바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020년 생태계에서 쇼츠는 철저하게 시청자를 내 채널로 유인하는 전단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단지요. 근데 전단지를 백날 뿌려봐야 본 매장, 즉 롱폼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쇼츠를 그냥 위아래로 무지성 스와이프만 할 뿐이지 채널에 굳이 들어가서 긴 영상을 보지는 않는다는 게 되게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바로 거기서 워치로프라는 기술적 장치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현재 신규 채널 발견의 35%가 쇼츠 피드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한 크리에이터들은 이 거대한 트래픽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잡는데요? 자, 롱폼 영상에서 가장 호기심을 유발하는 30초를 딱 잘라서 쇼츠로 만듭니다. 그리고 쇼츠 화면 하단에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관련 영상 링크를 달아두죠. 시청자가 쇼츠를 보다가 이 뒷내용이 뭐지? 하는 순간 링크를 누르면 알고리즘은 그 시청자를 곧바로 나의 롱폼 영상으로 강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쇼츠의 트래픽을 롱폼으로 연결하는 직통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롱폼 노출 구자가 줄어들었다고 막 좌절할 게 아니라 쇼츠라는 이 거대한 깔때기를 이용해서 내 본진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거죠. 고속도로요? 네. 시청자가 쇼츠 링크를 통해서 롱폼으로 딱 유입이 돼서 시청 시간을 길게 유지해주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되게 가치 있는 채널이구나. 그러고 나서야 롱폼 피드 상단에 영상을 탁 꽂아주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2026년 초보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대형 채널들, 이거 더 이상 1인 미디어가 아닙니다. 기업화가 됐죠. 네. 미국 기준으로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풀타임 편집자, 그리고 8만 달러 이상의 전문 작가를 고용하는 중소규모 미디어 기업으로 진화했잖아요. 초보자가 나룻배 노를 막 젓고 있는데 옆에서 거대 자본이라는 모터보트들이 물결을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자본력의 차이는 어느 시장에나 존재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2024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쏟아진 AI 자동화 채널들의 물량 공세입니다. AI 채널들이요?
챗 GPT로 대본 막 뽑고 AI 보이스로 더빙 입히고 자동 편집기로 영상을 하루에 수십 개씩 찍어내는 채널들이 생태계를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아니, 초보자가 퇴근 후에 피곤한 몸 이끌고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 켜놓고 무료 편집 툴로 끄적거려서 이 거대한 미디어 기업들과 AI 공장들의 융단 폭격을 이겨낸다는 건 이거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자본력과 AI의 물량 공세는 분명 되게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가 단행한 강력한 정책 변화의 핵심을 좀 들여다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정책 변화요? 네. 유튜브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AI가 막 만들어낸 쓰레기 정보들 때문에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플랫폼을 이탈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현재 유튜브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AI 슬롭 소탕 작전입니다. AI 슬롭 소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AI 슬롭이란 인간의 고민이나 개입이 없이 알고리즘만을 노리고 대량 생산된 영혼 없는 기계적 컨텐츠를 말합니다. 아, 그런 양산형 영상들 많죠. 네, 유튜브는 이런 짜깁기 영상들의 수익 창출 자격을 아예 박탈하고 추천 피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단행했어요. 하루에 수십 개씩 막 찍어내던 AI 공장들의 파이프라인이 끊겨버린 거죠. 오, 파이프라인이 끊겼다. 네, 그리고 여기서 역설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AI 공장이 무너진 자리에 초보자가 들어갈 틈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초보자 영상은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Proof of Human, 즉 인간 증명이라는 새로운 가중치 필터 때문입니다. 인간 증명이요? 네, 인공지능이 막 0.1초 만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화질도 티 없이 깨끗한 영상을 뱉어내는 시대잖아요. 역설적으로 시청자들과 알고리즘은 이제 진짜 인간의 냄새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 진짜 인간의 냄새. 할리우드급 편집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길거리를 걸으면서 찍는 야외 촬영이나 날것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보여주는 그 창작자의 당황하는 표정, 땀 흘리는 모습, 비판적이고 고유한 시각 같은 약간 인간적인 결함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결함이 무기가 된다. 그렇죠. 이런 진정성은 대형 기업형 채널의 매끄러움이나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경쟁력이 되어서 구독자의 지갑을 열고 코어 팬덤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인간 증명과 진정성이 자본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은 사실 심리적으로는 아주 큰 위안이 됩니다. 이 비즈니스의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사항, 데이터를 보면요. 그 위안마저 금세 좀 깨지고 맙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이 여전히 진입장벽이라는 뜻인가요? 네, 2026년 데이터 흐름을 한번 보시죠. 현재 롱폼 트래픽의 상당 부분, 무려 30%에서 55%가 모바일 스마트폰이 아니라 거실의 스마트 TV, 즉 커넥티드 TV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TV 시청이 엄청 늘었죠. 이건 유튜브가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랑 거실에 큰 화면을 두고 경쟁한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시청자들은 TV 화면에 걸맞은 4K 화질이나 긴 호흡의 정교한 기획을 좀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게 되죠. 화면이 커진 만큼 콘텐츠의 질적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생존을 위해서는 좁은 한국 시장의 파일을 넘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현지화를 막 필수로 꼽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TV에서 봐도 손색 없는 4K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걸 또다시 다국어로 번역해서 글로벌 시장에 던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 요구사항이 많아 보이긴 하죠. 실제로 전업 크리에이터의 52%가 극심한 번아웃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초보자에게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즈니스적 역량이랑 고도의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을 무시한 생존자 편향적 기대치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그 모든 걸 육체적 노동으로 다 해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52%가 아니라 100%가 번아웃에 빠질 겁니다. 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하지만 비즈니스로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스마트한 진입자에게 2026년의 기술은 장벽을 높인 게 아니라요. 반대로 비용과 노동력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이 노동력을 낮춰준다는 건 약간
피상적인 방어 논리처럼 들리는데요. 방금 제가 언급한 글로벌 현지화만 해도요. 개인이 감당하기엔 언어의 장벽이나 번역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과거라면 당연히 수천 달러의 외주 번역 비용이랑 엄청난 시간이 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통합된 자동 더빙과 AI 번역 툴을 사용하면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해결되거든요. 클릭 몇 번으로요?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제목 언어를 스페인어나 힌디어로 바꾼다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영상의 제목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서 올라가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은 남미라는 거대한 대륙의 시청자 풀에 내 영상을 탁 꽂아 넣습니다. 트래픽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글로벌 단위로 새로 열리는 원리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간단한 작업 하나가 알고리즘 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통해 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요. 제목과 설명을 국외국어로 번역하는 아주 단순한 작업만으로 채널 전체 조회수를 평균 148%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48%요? 오, 수치가 꽤 높네요. 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RPM 기억하시죠? 만약에 내 영상이 높은 CPM, 즉 광고 단가가 비싼 북미나 서유럽 시장의 시청자를 단 5%만 유입시킬 수 있다면 구독자가 적어도 채널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합니다. 아, 서구권 타겟팅이 돈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육체적 노동으로 때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내 채널을 하나의 글로벌 비중 모델로 딱 기획하고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적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초보자라도 충분히 현실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획력과 스마트한 시스템 활용을 계속 강조하시지만요. 저는 여전히 그 스마트함조차도 되게 고도의 정보력과 비즈니스 감각,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는 해야겠죠. 결국 오늘의 논의를 통해 제 입장에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이것입니다. 2026년의 유튜브는 더 이상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 들고 춤을 추거나 일상을 올려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과거의 복권이나 순수한 놀이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놀이터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무대라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철저한 자본 투입, 그리고 최적화된 알고리즘 파이프라인의 이해, 또 글로벌 수준의 기술적 무장이 맞붙는 되게 잔혹한 디지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상위 1%가 연평균 13억 원의 영광을 누리는 화려한 조명 이면에는요, 99%의 도전자들이 아무런 수익 없이 버텨내야 하는 기약 없는 40개월의 무명기가 있습니다. 네, 참 씁쓸한 현실이죠. 그리고 그 끝에서 절반 이상이 겪게 되는 번아웃의 절벽이 존재하죠. 무작정 100만 주의 수라는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 500명의 핵심 팬덤이 갖는 확장된 YPP의 경제적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슈츠를 그냥 버려지는 쳇바퀴가 아니라 워치로프로 연결하는 워치로프의 깔때기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 네. 그리고 화려하고 매끄러운 편집보다 땀 흘리는 인간 증명이라는 그 진정성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 이 시스템과 룰을 이해하고 들어오는 스마트한 1%의 초보자에게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이다. 네, 플랫폼이 던져주는 그런 시혜적인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요, 강력한 커뮤니티와 커머스 기반을 스스로 통제하는 디지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2026년 현재 너무나도 선명하게 열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랄까, 오늘 우리는 유튜브라는 이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성공의 의미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조건과 메커니즘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되게 깊이 있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알고리즘의 혹독함과 자본의 벽이라는 현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룰을 활용하는 전략적 가능성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네요. 네. 이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나 정답을 딱 선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룰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게 바로 출발점이겠죠. 이 유튜브 수익화의 명암을 직접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뼈아픈 99%의 통계가 주는 경고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1%의 전략을 택할지 말이죠. 브랜드 파트너십 같은 조회수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수익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깊이 탐구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결국 97%가 문을 닫는다는 이 거대한 디지털 메가몰 한가운데서 당신만의 작은 빵집을 굳건히 열 것인지, 아니면 발길을 돌려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